특별한 인터뷰. 자,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동 진짜 일타 강사. 전에 새날 나오셔갖고 예. 그 대장동에 관련한 그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받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예, 그게 예. 지금 쇼츠로는 몇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건태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예.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과 대장동을 엮으려고 하냐 뭐 이런 네. 거를 1분 안에 딱 요약을 해드렸더니 자 어쨌건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지내셨고요. 사법연수원 19기. 지금 법사위에서 가장 선배 아니세요? 연수원 기수로는 제가 제일 선배죠. 그렇죠, 그렇죠. 연수원 기술은 제일 선배죠. 예, 예. 자 이성윤 의원보다 더 선배시더라고요. 더 선배입니다. 윤석열보다 선배시고. 예. 야 천재시네 보니까. 열심히. 저번에 그때 그 소년급제 하셨다 그랬죠 그때. 예. 재학 중에 합격했죠. 알겠습니다. 선거 때는 그걸 자랑해야 돼서 자랑을 했는데 평소 때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검사 아니세요. 검사 느낌이 이미 물이 다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되셔갖고. 자 이건태 의원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건태 의원을 서리 없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와 예. 그 팩트로 무장되신 분인데 서리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화려하지는 않아. 예. 예. 자, 좀 화려해야 되는데 네. 참. 자, 우리 이건태 후원 좀 해주십시오. 신협 131-022-7251063 131-022-7251063 여러분 농협이 아니고 신협인 이유는 저는 저기서 약간 좀 가슴 찡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 동네 시절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이건태 TV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법사위 지금 계시니까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시호 아들 생일날 특검 1112호 출정 기록 확인했다. 이게 예. 성과죠. 성과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예. 사실 김영철 검사하면 지금 계속 장시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김건희 주가 조작, 뭐 커버랑 콘텐츠 협찬 이런 것들을 덮어준 검사가 더 큰 거죠 사실. 그 대선 7일 전 3월 2일 날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관련 3건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예. 어떤 부적절한 관계, 예. 검사와 피의자, 예. 뭐 검사와 피고인일 수도 있고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 사람은 정말 부적절한 검사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예. 이제 출정이 너무 많았다는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출정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구속된 12월 6일 전에 51회, 그 이후에 17회 그렇게 많았죠. 68회입니까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이렇게 많이 피의자를 부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쪽께서는 구치소까지 가봤는데 예. 성과가 없었다. 예. 이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장시호 아들 생일날 출정했다는 기록이 확인됐고 사실 구치소에서는 이제 시간을 사실 저는 속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이제 장시호 주장에 의하면 그날 아들 생일 잔치를 검사실에서 해줬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증인도 나와서 그 부합되는 사진을 보여주더라. 사진에 장시호 아들이 생일 케이크를 놓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증언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했더니 2월 11일 날 특검에 출석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소득이죠. 장시호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이제 입증이 된 셈이죠. 근데 국힘당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법정 구속된 날 12월 6일 날 4시 5분에 구치소에 입감이 됐다. 그러면 그날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만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구치소의 기록을 보면 구치소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 법원이 재판을 했고 16시 5분에 구치소에 들어왔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이상한 게
16시 05분 그 부분 기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16시 05 법정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물었죠. 이 16시 05분은 법정 구속한 시각 아니냐. 근데 구치소는 그게 법정 구속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입감된 시각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건 이상하다. 입소라고 기재해야지 왜 법정 구속이라고 기재를 해놨느냐. 그래서 그 의문이 하나 있고 구치소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재판이 14시 40분에 끝나고 구치소에 16시 5분에 돌아왔으면 이동 시간 포함하더라도 약 1시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비는데 그때 이제 장시호의 말에 따르면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가 구속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됐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중앙지법에 있는 장시호를 검사실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달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박주성 부부장이 같이 특검에 파견됐는데 박주성 부부장은 중앙지검 부부장이었어요. 그 검사실이 있다고요. 거기에 와서 김영철 검사가 만났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이 고 12월 6일 날 것만 가지고 장시호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법과 지방지법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정다은 증인들도 얘기 있습니다만 직접 뭐 사진을 봤다 또는 장시호가 그 보냈던 문자와 김영철 검사의 답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보통 이제 검사를 혹시 이건태 의원은 검사 시절에 어떤 피의자한테 오빠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의자 중에 특이한 피의자가 오빠라고 불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이라면 그 검사는 일단 방어를 해야 돼요. 제지를 해야 되는. 제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자가 나오면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장시호하고 김영철 검사의 오간 그 카톡이 공개가 됐잖아요. 전화해서 잠깐만 나 퇴수 좀 하고 좀 기다려. 뭐 이런 대화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저 우리 피고인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로 피의자와 사법 거래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 카톡에 대해서 장시호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김정철 검사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네. 설명을 안 하잖아요. 참. 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치소를 갔지만 구치소에서 저번에 보니까 그 다시 입감되고 나가고 하는 어떤 사람은요? 시각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쓰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시호에 대해서는 시각이 일단 안 써져 있는 걸로 일단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그날 저희들이 질문하기에 자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수감 시설인데 그런 나간 시각과 들어온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시각이 기재가 안 됐다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기재된 것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시각, 법원에서 소환한 시각만 기재돼 있어요. 예컨대 검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조사할 테니까 사람을 데려오세요 라고 소환을 하면 오후 4시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 구치소를 나갔는지 나갔다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재판하니까 데려다 주세요 하면 오후 3시만 기재가 돼 있지 언제 구치소를 나갔는지 다시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치소의 기능을 볼 때 나가고 들어온 시간 그게 중요한데 왜 그거는 기재가 안 돼 있냐 이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법원에 제출된 기록 중에 장시호에 관한 것도 환소 시간, 이 정확하게 출소 시간이 기재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정보보호에 청구를 했더니 그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분까지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구치소장이 공개한 자료는 숨기고 공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법적 조치라는 게 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증감법에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데 피감기관 나가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에 좀 도움 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현재 이런 시점에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또 아마 그런 상황이 현장 검증을 가시면은 그러니까 고지를 하죠. 고지를 이번에도 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서울구치소장은 법무부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안 주는 경우 그런 취지로 서울구치소장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해서 이중한 경우를 저희가 고발을 많이 했고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는 고발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자료가 안 오니까 제대로 된 청문 절차가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자. 이렇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았고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구치소장한테 있느냐. 그 교정본부장한테 있느냐. 또는 장관한테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 있는 자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책임을 묻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구치소장을 압박을 하니까 구치소장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야, 지금 법사위 진용을 보면요, 좀 저쪽에서 보면 되게 좀 살벌한 느낌 들더라고요. 법사위 진용을 보면 이를테면 약간 좀 그 스타 군단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 또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님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길을 쓰고 이걸 방어를 해야 되고 길을 쓰고 저들의 부정과 부패와 반칙을 지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국힘당 의원들하고는. 예. 자, 어쨌건 지금 장시호가 특검 기간 동안에 68회 출정했다. 68회. 네. 와. 아무리 봐도 이거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 댓글창에 뭐라고 쓰였냐면 건태 오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오빠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이야기.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본질은 흐려지고 실제로 야 이게 좀 썬데이 서울 같은 느낌으로 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법 거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컸던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덮어버린 바로 그 검사 그 사람이 김영철 검사다 이런 거고요. 단죄를 해야 되는 거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장시호 김영철에 매몰돼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해서 250억 사기 대출했다. 근데 그걸 덮었다 이런 거죠, 김영철이. 그게 청문회 때 이제 제 판단으로는 김영철 장시호 간의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연의 사건 부분에 집중해서 물었는데 그 김영철 검사가 반부패 2부장이었는데 그 반부패 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가지고 있었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입 사건도 가지고 있었고 그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바나 컨텐츠 등 사건에서 일부를 그 전 팀에서 그 전 12월 달에 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정리를 했어요.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3월 2일 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무혐의 종결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검사들의 이 일하는 그 생리로 봤을 때 이게 무혐의할 사건이면 그 전에 12월 달에 할 때 일부만 무혐의하지 않고 다 같이 무혐의를 해요. 근데 일부만 무혐의했단 말이에요. 시효가 다가오는 일부만. 그 말은 남아있는 다른 사건이 무혐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무혐의할 수 없어도 가지고 있던 사건을 대선 선거 일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혐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대선 줄석이 무혐의를 했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이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이게 최혜병 특검하고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그 당시 약 1년 이상의 김영철 부장이 부장으로 있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2차 주가 조작이 있을 무렵이 11월 달 무렵에, 그러니까 12월 초에 이 이종호라고 하는 친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종호가 주선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에서 도이치모터스가 250억을 대출을 합니다. 12월 7일 날 신청했는데 8일 만에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이 돼버려요. 250억이. 250억이. 그리고 그 대출할 목적이 뭐였냐면 자금의 용도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애프터 서비스 AS 센터를 설립한다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돈을 대출해 가지고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린댔어요. 그게 그 법정에서 검사가 누구죠? 그 도이치모터 대표 권 씨를 권오수를 상대로 질문하는데 권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돈을 AS 센터 설립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은 돈을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으로 250억이 납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른바 법적으로 용도 사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대출할 용도를 속여가지고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는 A센터를 세우겠지 하고 빌려줬는데 속아서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대출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의 취지로 봤을 때 검사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부장인 김영철 검사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수사하거나 인지해서 처벌하지 않고 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었던 거죠. 이것은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 2차 주가 조작을 이제 김기현이가 주포가 돼서 하는데 그때 주식을 부양해야 돼요.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에서 250을 대출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부 보증 이런 느낌. 정부 보증이죠. 이 회사는 정부에서 보증하는구나. 야,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와 또 최혜병 특검에도 등장을 하는 뭐 이 과정들이 있으면서 최혜병 특검도 이제 이 김건희랑 연관이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고 하죠. 뭐냐면 수사를 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수사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권오수의 증인신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종호가 돈을 대출해 왔다. 그래서 그 돈을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헌재 가 있었던 것 중에 기각난 게 안동환 검사가 있고요. 예. 이정섭, 손준성 검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김영철은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김영철인 예.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지금 일정이 속속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이 사람들도. 예. 그게 이제 법사위 일정이 이제 워낙 빡빡하기도 하고 또 본회 일정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법사위에서는 최대한 빨리 잡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고 나서는 일단 뭐 관련된 변호사도 지금 교체가 됐고 지금 그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기각됐던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일 때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더만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저쪽 당일 때 이제 저쪽 당에서 변호사를 한 명을 하고 선임하고 이제 야당 측의 몫으로도 한 명 선임을 하는데 주도권을 법사위원장이 선임하는 변호사가 잡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그 소송 수행이 아무래도 불만스럽죠. 우리 평가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그 소극적인 수행을 막기 위해서 해임을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6월 25일 날 결심을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선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손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심 결과까지 보고 탄핵 재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손준성 검사가 9월 언젠가 9월 5일인가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고가 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재판이 이제 열리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언론들은 이제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프레임 전환용인데 명백하게 불법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검찰에서 징계조차 하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서 탄핵이라도 시키겠다 이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으면 그나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 4명의 또 이미 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걸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이어서 네, 말도 안 되는 어느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그런 자들에 대한 일종의 국민의 단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이 별게 아니에요. 네. 탄핵이 징계거든요, 징계. 사실 말해 형사 기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근데 검사 탄핵에 대해서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국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30대 60으로 민주당이 잘하는 거야 여론이거든요. 네.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던데 저는 문제는 이제 이건태 의원처럼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거의 당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검찰청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건희 지금 뭐 명품백 수사는 지금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처분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끊임없이 법정에다 부르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공정해야 될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도 되냐 하는 그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열심히 하되 김건희 수사도 열심히 했다면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불러다 놓고 뭘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번번이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증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검찰청 해체 그 국민적 요구가 이런 데 이게 얽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제 요구사항, 국민이 이제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서 제도를 바꾸고 선거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이 정확하게 신상필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잘했으면 힘을 주고 검찰이 못했으면 힘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을 워낙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검찰 개혁이 요구받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TF가 있거든요. 우리 김영민 의원이 단장이고 저도 이제 그 소속 의원인데 검찰 개혁 TF에서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떼내고 그리고 지금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이게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문화 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이 완성되면 이제 의총으로 갈 텐데 의총에서도 저는 거의 당론으로 채택돼서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이른바 친정이시잖아요. 해체하는데 공감하는 검찰 출신들은 야, 이 정도면 해체해야지. 야, 검찰 출신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 정도 되면 해체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보면 배신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아무 소리 없고
예를 들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민주당을 비토하는 글만 올라오고 그 행위 자체가 정치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을 정말 공정하게 행사했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한테 약간 편드는 취지로 행사하더라도 적어도 선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 검찰이 한 행태를 보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려 버렸고,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데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요청을 반영해서 법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뀐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회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건 첫 번째가 여론이에요. 여론이 뭐라고 하면 무슨 법 금방 통과되잖아요. 검찰청에서는 아마 국민적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예. 이게 핵심이 뭐예요? 그 이제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 법을 이제 만들어 준비해서 8월 14일 날 냈거든요. 그 이겁니다. 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 3.1 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다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 집에서 떠들고 자기들끼리 떠든 건 어쩐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기관 단체한테는 예산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법안을 냈고요. 이제 8월 14일을 냈더니 뭐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고 그래요. 뭐. 근데 이것은 위헌성도 없고요. 아주 그 법률적으로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 법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헌법에 방금 말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헌법을 받아서 있는 법이 일제강점하의 반민족행위 규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친일 행위가 뭔지가 20개 유형이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위원회에서 친일 행위자들을 검증해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럼 이 친일 행위하고 친일 행위자들을 찬양 고무하면은 그냥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공직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될 수 없도록 하고, 또 이런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은 주지 말자. 그게 국가 정체성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에만 한정시키지 마라. 예. 뭐 미국도 될 수 있고 최소한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팔아먹는 행위는 네. 다 똑같이 단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한시적으로 열렸었잖아요. 네. 그 이번에 보니까 중도라고 하는 모 언론에서 만평에 이렇게 나와요. 이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를 학문의 자유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규명을 할 거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인의 2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 법안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제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이 그런 사람이라는 시비가 있어요. 명백하면 채용을 하지 않고 시비가 있어도 좀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비상설로라도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라요.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은 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동, 선전,
하는 거다. 동조하는 거다. 그렇게 판정해주면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표현처럼 여론이 법을 만든다고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땐 이 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을 때 윤석열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있을까? 아, 나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거의 일본 사람이다라는 인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여론이 한참이 뜨거울 때 이거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제가 이제 8월 14일 날 그걸 발의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걸 비판하는 기사가 났고 그걸 또 우리 김민석 최고가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법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시고는 이것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태 당신이 낸 법안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뭐냐면 현재 있는 사람을 몰아낼 수 있는 조항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도 문제 등이나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독도를 친일적인 관점에 다룬 부분도 역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당 정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것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해가지고 법안을 추가로 만들어서 전체를 아마 당론으로 추진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 학술연구기관장 국책기관의 장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법안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공직이나 공공기관이나 못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이제 법은 법이고 정권이 바뀌면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고 국가의 기반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국가잖아요. 독립부터 시작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누구라도 내 정체성이 먼저 확립된 다음에 다음 행보를 하는 것이지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작업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사람이 그 전범기 우길기 뭐 방지법 이런 거를 발의했다 뭐 이런 보도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다 묶으면 재밌겠네요. 예. 최근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전범기 우길기 사용에 대한 뭐 허용하자 했다가 여론이 난리를 치니까 다시 이거 접어뒀던 바로 그런 거랑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 사람이 아주 우발적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독립기원장 사태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이상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이렇지 않아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말 안 했으면 몰랐을 일을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후보님 나오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날씨는 더운데 윤석열 탄핵을 언제쯤 시킬 수 있을까요? 의원님 동의하시잖아요. 이거 조건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탄핵거리는 많고 그다음에 탄핵을 요하는 국민 지지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촉발거리 그다음에 명백한 구체적인 증거 이제 이것이 찾아지면 촉발이 확 불이 타겠죠. 근데 그걸 지금 하는 작업을 법사위에서 계속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또 이렇게 무리하게 정권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보니 땡땡땡. 요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 아까 작용 반작용 원리가 김건희 무혐의를 검찰이 내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짜로 김건희 특검으로 갈 거고 당론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받는 걸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해주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더 여론을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요. 이 겉으로라도 어떤 신용도 내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금방 온다. 네. 약속 지키십시오. 네. 제가 그 정치인들 출연하면요 나갈 때 그거 물어보거든요. 밖에서 빨리 탄핵이나 시키세요. 못 견디겠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절도 뭐 행사를 하면 계속 그 질문하세요. 예. 자, 이건태 의원이 탄핵 시킨대요. 탄핵 못 시키면 다음에 떨어뜨리면 돼.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이 이제 10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예. 합니다. 예상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저는 이제 선거법 사건은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줄어들고 대장동만. 예, 그래서인데 일단 선고 시기는 그게 내일인가 재판인데 대표님이 지금 코로나 그래서 내일은 아마 법정이 안 열릴 것 같고 그러면 10월보다는 훨씬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본인 신문을 한번 해야 되고 아마 내일 열렸으면 내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변론을 양측이 할 거거든요. 최종 변론도 뭐 하루에 걸쳐서 할지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하면서 한 번은 검찰 주장, 한 번은 변호인 주장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좀 빠른 것 같고 뭐 11월 말쯤이나 가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쯤이나 선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체적으로는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백현동을 협박했느냐 또 뭐 김문기를 아느냐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제가 그쪽 변호사가 아니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 의견일 뿐이죠. 근데 이제 백현동 건은 이거예요. 그 당시 백현동 그 산 이외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전주론가 이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요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전주에 있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땅이 팔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팔리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야 팔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하방 조치를 엄청 세게 밀었어요. 그래서 요 땅을 팔릴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국토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5번인가 공문을 보내고 그 협박이라는 표현이죠. 예. 그다음에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방문하고 국토부로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회의하면서 쪼고 그러면 이 과정을 성남시장은 협박으로 느꼈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는 나는 협박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고 판단이에요. 선거법이 처벌하는 것은 팩트를 거짓말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의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문기가 아느냐 모르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선거운동 나왔는데 누가 물어봐요. 당신 아침에 밥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거짓말 했잖아요. 이것도 허위사실로 처벌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등 의미 있는 것. 그것에 관한 거짓말일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는 인식의 문제예요. 내 머릿속 인식. 이것까지 처벌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김문기를 그 당시 김문기 입장에서는 시장을 알 수 있겠지만 시장은 워낙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검찰이 표지가리를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사인했는데도 자기를 몰랐다고 했다. 근데 그 사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 했던 사인을 그렇죠. 표지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설사 저쪽에 의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1심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언론이 이제 그 장난질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기소 당시의 정황만 가지고도 제가 분석하는 거 가지고 방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김문기를 실제로 몰랐다는 정황에 해당되는 많은 증거, 그다음에 검찰이 알았다에 해당되는 증거를 냈는데 그게 많이 탄핵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직 하신 지 한 3개월 돼 가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체질이다. 뭐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 6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뭐 어떤 거냐면요. 이제
어떤 공익적 마인드가 있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해야 되겠어. 국회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사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회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법사위에서 일하고 싶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민주당의 법사위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대장동 등 사건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제도적 정비사항 그것을 법안으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예. 제가 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이제 매주 일요일 날 현장 민원실 돌아다니면서 이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역전 앞 이런 데서 현장 민원실 하고 있고 또 정책 간담회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당의 서비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 지역에서 민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뭐 우리 당의 유명한 인사들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당원들한테 강의하는 게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태 의원은 초선 느낌이 별로 안 나고 안정감이 아주 짱입니다. 그 중진 느낌이 나시는데 제가 조언 하나 드리면은 네. 법사위 같은 데서 그 역대급 분노 짤 하나 만드세요. 예. 있잖아요. 그것만 돌아다니고 그것만 이미지로 남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분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인상적인데 역대급 분노 짤 있죠. 예.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쓸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아 이분은 천성이 차분한 사람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새날 가족들한테 지금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달 만인가 나오신 거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드릴게요.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우리 22대 민주당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이건태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